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뤄지기 힘든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힘이 드네요. 시작은 고등학교 때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친구들끼리 뭉쳤습니다. 반 친구들 몇 명이 시내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마침 다들 학원 스케줄이 없는 날이었죠. 시험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교복을 입은 채로 PC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분식집에서 밥도 먹었습니다. 오락실도 가고 시내 구경도 했지요. 그대로 집에 가기는 아쉬웠지요.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노래방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잠깐 기다려보라 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그 친구는 시내 구석에 있는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의 어머니가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우리 엄마랑은 비교도 안 되는 미인이었지요. 그리고 나이도 왠지 젊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어머니께 인사를 했고 그녀도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노래방비를 내주셨고 오늘 하루는 신나게 놀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날 노래방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에서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소리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눈을 살짝 가릴 정도였습니다. 왠지 얼굴을 살짝 가리는 게 멋지다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이 눈을 찌르긴 했습니다. 그게 불편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자르긴 해야겠다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때 문득 친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뭔가에 홀리듯 그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선희 친구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밝고 아름다우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는 엄청 반기셨지요. 막상 어머니 앞에 있으니 많이 쑥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셔서 어색함도 금방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저런 스타일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추천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했지요. 덕분에 눈을 가리고 있던 스타일이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너무 짧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짧게 자르니 인물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와 많이 친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오니 부모님도 만족해하셔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용실은 한 달에 한 번쯤 갔었는데 그 뒤로는 미용실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어머니를 볼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어머니도 제게 친구의 학교 생활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졸업을 한 뒤에도 그 미용실을 계속 다녔던 것 같습니다. 반면 친구는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집에도 잘 오지 않았고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이혼을 하신 터라 많이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더 반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저녁 늦게 가기도 했고 술을 한잔하고 집에 가다가 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것보다 미용실로 가는 게 더 편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은 어머님과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오히려 아들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씩 밖에서 만날 때는 팔짱도 끼곤 했지요. 40대 중반이셨지만 무척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휴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입대를 위해 휴학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랑 자주 술자리를 가졌고 친구네 집에서 어머니와도 함께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입대에도 덤덤한 느낌이었습니다. 남자가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면서 잘 되었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막상 입대 날이 다가오자 엄청 우셨습니다. 대학을 간다고 집을 나가던 때와 또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입대 날에 저도 함께 배웅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차를 제가 운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울어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제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훈련소에 보내고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유일하게 기대던 가족이 떠나니 상실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여리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서야 진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친구 엄마가 아닌 한여의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힘주어 안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짝 놀라셨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날 서로의 감정이 조금 고장이 났던 것 같았습니다.
기분 전환을 핑계로 국도로 빠져나왔고 바람을 쐬고 함께 저녁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한적한 곳에서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키스를 하자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녀가 받아줄 거라 믿었지요. 그래서 다시 그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결국 그녀도 포기를 했는지 저를 받아주었지요. 저는 그제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그녀도 제 고백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텔로 차를 몰아갔지만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죠. 그곳에서 저는 그녀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도 어색하게 제 품에서 잠있겠지요. 우리는 어색하게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그녀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죠. 그녀는 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녀가 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녀는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와는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녀를 찾아가 사과도 하고 고백도 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그런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저도 잘못된 관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녀를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으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힘들다며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타이르시더군요. 저도 알고 있지만 너무 힘들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줌마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사실은 그녀도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도 외로운 것이 사실이었고 제가 의지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정에만 충실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그렇게 하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애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미용실에서도 손님이 없을 때는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그녀의 집에서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녀도 이전보다 더 밝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옷도 더 젊게 입으시고 화장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딱히 사귄다기보다는 그냥 서로를 받아들이고 즐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길게 가지 못할 즐거움이었습니다. 친구가 벌써 휴가를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친구를 반겼습니다. 다시 아들 친구로, 친구 엄마 사이로 돌아간 것이었죠. 꿈에서 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친구에게도 너무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다시 복귀를 한 뒤에도 그 미안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엄마이고 나보다 25살이나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축복받지 못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때 정말 진지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녀와 이대로 결혼을 하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결론뿐이었습니다. 우린 서로 진지한 대화를 피했습니다. 저도 현실을 알지만 그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도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입대 날짜가 결정되었을 때 정말 매일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영 헤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말없이 제 욕구를 받아주었습니다. 입대하는 날 저는 부모님이 아닌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하루 전에 부대 근처에서 방을 구했고 새벽까지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몸을 섞은 채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받아들인 채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만의 추억으로 간직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눈물만 쏟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입대를 했고 그녀를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수록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잊혀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나와서도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미용실을 훔쳐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군 생활보다 그녀를 잊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이제 전역을 한 지도 반년이나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냥 계속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 사실을 모르는 친구는 집에 놀러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안부나 묻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씩 그녀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된 이야기인데 친구 녀석도 혹시 이 사연 들으면 내 이야기인가 싶을 수도 있겠네요. 사업한다고 철없이 까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 엄마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뉴스 보니까 병사 월급도 엄청 잘 쳐주는 것 같은데 저 다녀올 적에는 군인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요.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돈이나 좀 벌어볼까 하는 생각에 어차피 다녀온다면 부사관으로 군대를 다녀오기로 했었습니다. 돈은 적당히 벌었는데 군대가 워낙 저랑 맞는 곳이 아니더군요. 체질이 아니면 군 생활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연장 안 하고 그냥 전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군대도 몇 년이나 있었는데 뭔들 못하겠냐 하는 자신감이 더 커서 전역 후에 제가 사회로 돌아오면 뭐든 시작할 수 있고 다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전역만 하면 열심히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오랜만에 만끽하는 자유 때문인지 쉽사리 그렇게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만하던 도전 정신을 쓸데없이 힘 빼는 데만 쓰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사관으로 군대를 다녀온 최초 목적이 돈 모으는 것이다 보니 4년 복무 끝에 통장에는 제 또래보다 많은 액수의 목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의미 있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철없던 시절이라 그냥 돈이 많다. 이 돈으로 여자나 만나볼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그 목돈이 뭔가 사업 같은 걸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어 보였고 그때 참 한심하지만 끽해야 외제차 중고로 한 대 뽑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연락이 닿았는데 이 친구는 예전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거든요. 그동안 같이 친하던 친구랑 근근히 소식 정도만 전하면서 지내고 있던 사이였어요. 어릴 땐 친하게 지냈고요. 아무튼 이 친구 말이 제가 어디선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저한테 동업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더군요. 공부도 못해서 남들이 무슨 대 갔다고 대학 간 거 자랑할 때 내가 간 곳이 군대인데 영어 한마디 모르는 일자무식인데 내가 거길 가서 뭘 하겠냐고 따지니 친구 녀석이 자기도 공부 못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하더군요. 친구가 사는 지역이 워낙에 한국인 교민들이 많은 지역인지라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냥 외국인들 조금 많이 사는 시골 도시에서 사는 느낌일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더군요. 사업은 뭔 사업을 하느냐 물었더니 한국식 포장마차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교민들이 많은 데 비해서 막상 술 마시고 놀거리가 많지 않아서 아쉬운 와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생각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포들이며 유학생이며 여자들이 엄청 많은데 늦게까지 가게문 잠글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겠냐고요? 바로 가게 운영하는 우리들 아니겠냐 하더군요. 안 그래도 늦게까지 할 게 없어서 죽겠는 이 여자들을 위해 우리가 대업을 이뤄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를 꼬드기는 겁니다. 일단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이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믿을 사람이 필요하니 제가 모아놓은 돈은 그냥 이민 비용에 보태라고 하는 겁니다. 영주권이니 뭐니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고 일단 여기 도착만 하면 어떻게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와볼 만한 곳이라고 하는데 안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비단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최저시급이 거의 2배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업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더라도 꾸역꾸역 미국에서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4년을 썩었는데 친구 말로는 5년만 나 죽었다 하고 일하면 1년에 1억은 우습게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장마차 특성상 저희는 밤에만 영업을 하니 낮 동안에는 제가 투잡을 뛰려면 얼마든지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돈을 모으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길게 잡아도 3년이면 될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느냐고 물어봤지요. 설마 진짜 그 친구가 저 돈 벌게 해주려고 꽁으로 도와주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랬습니다. 친구 녀석이 하는 말은 자기가 미국으로 이민 온 지가 좀 되었다 보니 한국에서 유행하는 걸 쫓아가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주방에서 친구 녀석 엄마가 음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암만 인터넷으로 본 거 말로 설명하고 해도 어머니가 직접 먹어보지 않는 한 음식을 비슷하게 흉내도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온 가족들이 하는 일이 있어서 그 많은 식구들이 한 번에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어머니만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동안 제가 같이 어머님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국에서 인기 많고 유행하는 메뉴들로 쫙답사 비슷한 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녀석이면 모를까 친구 어머니가 온다니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원래 이 친구 녀석이 당시 동네에서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진짜 엄청 이쁘셨거든요. 동네방네 소문이 날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무슨 동안 선발대회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출연 좀 해달라고 방송국 PD가 다녀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시점이기는 했지만 예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기로 소문난 친구 어머니가 하루 종일 불이랑 습기가 가득한 주방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애초에 이 친구가 미국을 건너가게 된 이유도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사업가랑 결혼을 해서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친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더라고요. 뭐 딱히 중요한 상황도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저는 일단 친구 어머니 도와주고 몸만 가기만 하면 이민 생활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으니 꼬치꼬치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녀석이 조금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알다시피 친구 어머니가 좀 세상 물정에 박지도 못하고 예쁜 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라 직접 뭔가에 부딪혀 본 적이 없어서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러니 공항에도 마중 좀 나와주고 이래저래 잘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귀찮긴 하지만 어려울 거 없는 부탁이었고 저도 이러나 저러나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이래저래 생기게 될 것은 안 봐도 뻔한 일이었으니 흔쾌히 해주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는데 거의 10여 년 만에 만나는 친구네 어머니였는데 그 미모는 여전히 어디 가지 않더군요. 친구 녀석을 워낙에 일찍 가져서 나이가 또래 엄마들에 비해 어린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누가 친구 어머니를 40대 중후반으로 보겠나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면 반나절은 넘게 걸릴 시간이었는데도 화장도 하고 아주 멋쟁이 차림으로 공항에서 나오더군요. 옷도 비행기였으면 불편했을 텐데 쫙 달라붙는 신축성도 없어 보이는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허세가 많은 모습처럼 보이긴 했는데 얼굴 반을 가릴 만한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니 연예인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혹시나 저를 기억 못할까봐 친구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덕분에 친구 어머니가 저를 대번에 알아보더군요. 이 아줌마가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키도 엄청 커서 정말 연예인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제 저게 저를 기억하고 있는 건지 저보고 오랜만이라고 반가워하면서 이제는 아줌마 키를 훌쩍 넘어버린 저를 보고는 엄청 놀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만했냐고 하면서 원래 우리 아들보다 작은 거 아니었냐고 하면서요. 제가 친구보다 작았던 순간은 한 번도 없는데 누구랑 오해하는 건진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색한 분위기를 해보려는 친구 어머니의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군간부 생활하면서 능글맞게 사람 대하는 거 하나는 잘 배웠으니 친구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데도 뭐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차에 태우고 일단 서울로 향했어요. 숙소가 어디시냐 물어봤는데 제 물음에 대답은 안 하고 일단 자기가 한국에 있는 일정이 굉장히 짧은 편이라며 일단 술집 한 군데부터 먼저 가보자는 겁니다. 그때가 오후 6시였거든요. 시간상으로는 저녁 시간이긴 하지만 몇 억이나 시차 적응 때문에 피곤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주 가는 곳으로 모셨습니다. 그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안주를 3개나 시켰어요. 안주가 양도 많은 편이라서 보통 저는 여기에 오면 하나만 시켜놓고 술만 계속 먹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물론 술 먹자고 온 자리가 아니라 어떤 건지 확인하러 온 것이다 보니 문제될 건 없었지요. 그런데 아줌마가 소주도 한 병 주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흠칫했지요. 왜냐면 저는 차도 끌고 왔고 한데 술을 마실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자기가 마실 거라고
술안주 신메뉴 개발을 위해서 왔는데 술을 안 마시고 안주만 맛을 보면 안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안주 3개 다 먹으려면 많을 텐데 했지만 저는 그냥 저녁 식사하는 느낌으로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 엄마가 이거저거 하나씩 맛을 보면서 이건 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 것 같고 하는데 저도 요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완전 잘못 넘겨짚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애초에 이 아줌마가 살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요리 같은 것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얼굴 이쁜 거 말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아줌마였거든요. 뭐 재료나 조미료 같은 거 헷갈릴 수는 있는데 솔직히 돼지고기랑 소고기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무슨 음식인들 먹어만 본다고 해서 그 맛을 흉내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거기에 안 좋은 소문이기는 한데 솔직히 친구 엄마가 뭐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쁜 거 하나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동네 아줌마들하고 뒷담화하는 걸 제가 들어서 기억하는데 이 아줌마가 동네방네마다 애인이 여러 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인들하고 데이트하면서 그걸로 생활비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살림 같은 거 할 줄 모를 텐데 애초에 친구 녀석이 어머니가 주방일을 한다니 어쩐다니 하는데 저는 그것부터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저도 같이 일을 하게 될 사업인데 요리한다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그 사업 미래가 뻔히 보여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술도 엄청 센 것처럼 자신있게 소주 한 병을 깠으면서 2병도 채 마시지 않고 친구 어머니는 혀가 꼬이고 눈이 반쯤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연구하겠다던 안주에는 관심도 없고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차 적응에 여도까지 있으니 체력이 남아나겠나 싶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숙소로 모셔다 주겠다고 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친구 엄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계산도 제가 해야 했네요. 아무튼 겨우겨우 차에 다시 태웠습니다. 뒷좌석에 앉혔는데 차에 타자마자 철푸덕 쓰러지더라고요. 숙소 같은데 체크인을 해야 할 텐데 어딘지 말해주질 않았으니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만 했지요. 친구는 전화를 받더니 난감해하면서 그제서야 어머니가 숙소 같은 거 따로 정하지 않고 왔다는 사실을 말하더군요. 한다는 말이 사실 집안 이야기라 껄끄럽기는 한데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랍니다. 자기가 직접 말하려다가 어머니가 직접 하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 지금 어머니 숙소를 구할 돈이 없어서 제가 혼자 사는 집에 신세 좀 지게 하려던 생각이었다 하더라고요. 미리 부탁했어야 했는데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어머니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미리 부탁했어도 안 되는 게 제가 혼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집이 그냥 평범한 원룸이라서 사실 누구를 재운다던가 할 만한 집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 어머니인데 바닥을 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닥에서 자기는 더더욱 싫었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어른 입장에서 아들 친구한테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아줌마 속은 어땠을까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 몇 년 만에 오는 한국일 텐데 다른 일정 할 것도 없이 술을 연거푸 마신 이유도 알겠더군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집에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괜히 짐 가방까지 같이 가지고 올라가면 그냥 그 길로 우리 집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술 취한 친구 어머니를 부축해서 제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원룸이라고 해봐야 4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저 하나만 있어도 집이 꽉 차는 느낌인데 한 명이 더 늘었으니 집이 얼마나 좁아 보이겠습니까? 집에 누구 데려오는 적도 없어서 여분의 이불조차 없어서 저는 바닥에 보일러를 틀어놓고 겨울 잠바들을 꺼내놓아서 그 위에 누워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잘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때문에 경황이 없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동네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났던 친구네 엄마가 술에 만취한 채로 제 방에 들어와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다는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의식하고 나니 더 떨리더라고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불을 끄고 누워도 천장이 괜히 밝게 보이고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몇 분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부스럭대는 소리에 괜히 속이 찔려서 눈을 꼭 감았는데 친구 어머니가 잠에서 깬 것 같더군요. 친구 어머니는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잠에 들었는지 확인하는 듯 하더군요. 제가 원래도 연기 같은 걸 잘 알 줄 모르는 타입이다 보니 이내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걸 들키고 말았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제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도 않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난데없이 미안하다 하는 겁니다. 아직 혀가 꼬부라져 있는 걸 봐서는 술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친구 어머니와 바닥에 마주 앉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숙소를 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거짓말로 횡설수설하다가 이내 눈물을 보이더군요.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자기가 주방일 하는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알지 않겠냐면서 자기도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줄로만 알았다며 모든 걸 다 내쳐버리고 미국행까지 택한 자기가 바보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듣자 하니 한국에 애인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 남자 하나만 보고 따라갔다가 이혼당하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쳤답니다. 자기는 한국으로 너무 돌아오고 싶은데 친구 녀석은 미국에 남고 싶어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돌아오고 싶다고 하면서 저보고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물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테니 역으로 자기 아들한테 말해서 한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게 설득을 해달라더군요. 어려울 거 없는 부탁이었지만 저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행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도 있고 솔직히 기대하던 것도 있으니 손해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겠다는 식으로 대답하니 완전 울상이 돼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해줘야 부탁을 들어주겠냐는 듯이 나오다가 친구 어머니가 아무래도 과거에서부터 그 미모를 활용했던 버릇이 남아있는지라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주겠다며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예전부터 흠모해오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니 손을 쓸 도리가 없더군요. 그 후로 친구 어머니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까지 답사는 뒤로 하고 밖에는 나가지도 않고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제 팔을 베고 누워있던 그녀를 대신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역으로 한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한국에서 오히려 성공의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 한번 너도 와보라고요. 친구 녀석은 저희 의외의 제안에 당황하더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더군요. 친구 어머니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저한테 다시 꼭 만나자고 하면서 제 볼에 작별의 인사를 해주고 갔습니다. 그 정도까지 진지해지고 싶은 막무는 없었으나 여우는 상당하더라고요. 하지만 친구 녀석이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부사관까지 몇 년을 했던 군 생활인데 친구는 2년도 안 되는 군대가 무서워서 귀국할 생각이 없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미국 이민의 기회도 놓치고 잠깐이지만 좋은 추억을 만든 연인도 잃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이까지 되었으니 친구랑도 사실 껄끄러워진 건 당연한 이치고요. 얼마 전에 그 친구 녀석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니의 그 요리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건진 모르겠지만 꽤나 성공한 듯해 보였습니다.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된 것 같아 아쉽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친구 녀석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평생에 자랑할 안주거리가 생겼으니 그걸로라도 미안을 삼아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예전에 친구의 어머니와 특별한 시간을 보냈던 사연을 풀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공부에 별다른 흥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문제아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집안 형편이나 주변 환경 탓에 공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진처럼 싸움을 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학교 생활보다는 바깥 활동에 더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당시 저는 또래에 비해 키가 작은 편이었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린 편이라 고등학교 때는 키가 160cm를 겨우 넘는 정도였고 몸도 왜소했습니다. 하지만 20살이 넘어서부터 급격히 키가 크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저에게 키 크는 약이라도 먹었냐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정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을 했고 과거에는 양아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술집에서 일했으며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 아버지에게 들켜 심하게 맞은 뒤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사라졌고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실 때마다 저를 때렸습니다. 위로 형이 한 명 있었지만 그때쯤 군대에 입대하면서 집을 비웠고 형이 없어진 후 아버지의 주먹은 오롯이 제게 향했습니다. 형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혼자 남겨진 후에는 매일같이 맞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고 길거리를 전전하다 결국 친구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친구네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짜로 신세를 지는 것은 아니었고 모텔에서 일을 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교를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대신 모텔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간단한 수리까지 도맡아 하면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친구는 저와 정말 가까운 사이였지만 집안에서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려고 해서 결국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대학 기숙사로 들어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모텔에서 생활하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살게 된 곳이 바로 도심 외곽공단 근처에 자리한 4층짜리 모텔이었습니다. 낡고 험한 곳이었지만 저에게는 잠자리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해주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모텔의 규모는 4층 건물의 방이 50개 남짓이었으며 주변은 공장 단지와 인접한 작은 동네였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이 많았고 식당들도 늦게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주요 손님은 공단 근로자, 출장자, 주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었으며 월 단위 장기 투숙 손님도 많았고 대실 고객도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 모텔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모라고 부르던 민수 어머니, 즉 정순 이모는 40대 후반이었지만 활달하고 건강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키가 175cm 정도로 큰 편이었고 머리는 밝은 갈색이나 연한 노랑으로 파마를 볼륨감이 풍성했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처음 보면 서양인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말투 역시 시원시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장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순 이모께서는 이혼 후 사실상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지방에서 취업을 했고 둘째 아들인 민수는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모텔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텔 운영은 정순 이모께서 직접 총괄하셨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알바나 직원을 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텔에서 지내며 청소, 세탁실 업무, 간단한 시설 보수, 보안, 카운터 업무까지 두루 맡게 되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는 저에게 숙식이 제공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숙식을 제공받는 만큼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모텔에서의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청소 업무는 투숙객이 체크아웃하거나 대실 시간이 끝나면 신속하게 방에 들어가 친구를 교체하고 화장실을 정리하며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세탁실에서는 시트, 수건, 가운 등을 세탁기에 돌리고 건조시킨 뒤 정리해야 했습니다. 시설 보수도 필요했는데 변기나 샤워기 누수, 전등 교체 등 사소한 문제를 수시로 점검해야 했습니다. 특히 카운터 업무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밤이 되면 술에 취한 손님들이 찾아오거나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약 확인과 결제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자정이 지나면 주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근로자들이나 유흥업소에서 일을 끝낸 사람들이 대실 위에 몰려들었고 저는 점점 밤낮이 바뀌는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정순 이모께서는 처음에는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쉬는 날도 잘 챙겨야지.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 감사함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모께서는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따뜻한 밥을 직접 차려주셨고 필요하면 옷도 사주셨으며 가끔 용돈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정순 이모가 야간에 외부로 나가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 동안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4층 가운데 위치한 한 객실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다 나오셨는데 처음에는 저 방에 투숙객과 상담을 하시는 걸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는 이미 2, 3년째 장기 투숙 중인 손님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으며 인근 공장의 공장장이라고 들었습니다. 평일에는 공단 근처에 자리한 이 모텔에서 지내고 주말이나 휴가 때만 본가로 가는 생활을 반복하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텔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갔고 장기 투숙객도 많았으니까요. 모텔에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투숙객들의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매일같이 인근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공장 근로자들이 대시를 위해 찾아왔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소리가 종종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소리가 무척 신선하고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는 그저 일상의 배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궁금하기는 했지만 이곳이 모텔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점차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이모는 보통 저녁 시간 이후로는 카운터를 비우는 일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종종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도 모텔 밖으로 나간 흔적은 없었고 사라지셨던 시간 후에는 꼭 4층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청소를 하다가 4층 복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중 어렴풋이 방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싫어. 그럼 그만할까? 아니야. 근데 누가 들을까봐. 괜찮아. 문 잠궜잖아. 그리고 너도 이렇게 좋아하잖아.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묘한 숨소리와 낮고 눌린 신음소리.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모텔에서 일하다 보면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일이 많았기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마디 더 들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러다 나 진짜 못 헤어나올 것 같아. 이미 늦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바로 정순 이모의 것이었습니다.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후다닥 계단 쪽으로 도망치듯 걸어 내려오면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순 이모는 그 공장장과 연인 관계였고 아마도 꽤 오랜 시간 이런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모와 마주 앉아 무슨 일이냐고 캐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순 이모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주시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요즘 너 피곤해 보이네. 일 힘들어? 아니요, 그냥 잠을 좀 설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잠을 설친 건 사실이었지만 그 이유가 단순한 피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이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도 최대한 태연하게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충격과 실망, 그리고 어색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혀 몰랐던 정순 이모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당혹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모텔이라는 공간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를 접하게 되지만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 그것도 오랜 시간 나를 돌봐준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성은 다른 도시에 본가가 있었고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원룸식 기숙사도 제공하고 있었지만 굳이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도 해주고 밥도 챙겨주는 정순 이모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숙박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 그는 이곳을 기숙사 대신 자신의 거처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텔은 원래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이 모호한 곳이었고 여기에 발을 들인 이상 어느 정도는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순 이모는 원래도 주변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호탕한 성격이었습니다. 늘 당당했고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모텔을 운영하며 살아왔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라는 존재와 한 남자의 연인이라는 모습이 겹치면서 내가 알 필요 없는 사실을 너무 깊이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모르는 게 나았을까? 라는 자괴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언제나 강하고 씩씩한 모습만 보여주던 이모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묘한 긴장감이 공존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내 일이 아니었고 그 관계에 대해 이모에게 직접 묻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모를 볼 때마다 그날 들었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고 그럴 때면 스스로를 다잡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이곳은 모텔이었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해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정순 이모와 공장장의 관계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는 걸 점점 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모텔에서 함께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그 남자는 집에서는 가장이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곳에서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중생활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했지만 정순 이모도 그렇게까지 깊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모텔에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게 지내는 듯 했지만 이따금씩 이모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카운터에서 정산을 돕고 있을 때도 이모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정산을 돕고 있는데 이모가 문득 나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민수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가끔만 오니까 내가 속 얘기할 사람이라곤 너밖에 없네.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은 담담하게 했지만 어딘가 힘겨운 느낌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모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은 아니야. 그냥 가끔은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서. 나는 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모가 예전보다 더 자주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밤늦게 4층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혹시나 싶어 올라가 보았고 복도를 따라가니 공장장의 방에서 격한 언쟁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가야 한다는 거야? 당연하잖아. 내가 여기서 평생 살 순 없잖아. 집에서도 눈치 보이고 애들도 있는데. 그럼 난 뭐야? 난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옆에 있는 사람이야? 말을 그렇게 하지 마. 넌 알면서도 시작했잖아. 그래, 내가 바보였지. 난 진짜 내가. 됐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순 이모가 단호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공장장도 따라 나오며 씩씩거리고 있었고 우연히 복도에 서 있던 나를 발견하더니 날카로운 시선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자넨 왜 여기 서 있어?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청소 마감 돌다가. 이모는 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공장장은 투덜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텔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이모는 말수가 줄었고 얼굴에서도 평소의 활기찬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상 내가 끼어들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각자의 사정이 있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순 이모 역시 그 많은 손님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지만 정작 본인도 어딘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내 일이 아니었고 깊이 개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모가 예전처럼 웃으며 말할 날이 다시 올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날도 묵묵히 모텔 일을 이어갔습니다. 공단에서는 매달 중순쯤에 월급이 나오는데 그 시기가 되면 모텔에는 갑자기 대실 손님이 폭주했습니다. 다들 한 달간 고생하며 번 돈을 술자리에서 쓰고 혹은 누군가와 함께 쉬러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는 그 시기가 되면 하루 종일 청소하고 카운터를 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주말 저녁이면 유흥구점에서 일하는 여성들이나 회사, 동료들과 함께 들어오는 손님들이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때로는 술에 잔뜩 취해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1층 로비에서 보안 요원처럼 이들을 정리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순 이모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모텔이 워낙 바쁘다 보니 나도 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너무 피로가 누적되었는지 세탁실 구석에서 깜빡 잠이 들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녘 정순 이모가 나를 찾아와 조용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여기서 잠이 들었니? 감기 걸리겠다. 너 방에 들어가 좀 자라. 내가 대신 마감할 테니. 그날 나는 고맙다고 말한 뒤 방으로 들어갔지만 막상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내 고단함을 헤아려주고 직접 와서 깨워주고 이불까지 덮어주는 그런 사소한 행동이 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족에게서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따뜻한 돌봄이 너무나 새삼스러웠고 그 순간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모텔 업무에 제법 익숙해졌고 중간중간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오면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정순 이모와 공장장 사이는 계속해서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는 듯 했지만 결국 어느 날 공장장이 방을 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투숙 연장 절차를 밟으러 카운터에 왔어야 했는데 뜬금없이 오전에 찾아와 방 열쇠를 반납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정순 이모한테 전해주시오. 나 이제 여기서 나간다고. 나는 순간 당황스러웠고 곧바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는 씁쓸하게 알았다. 어차피 우리도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후 그 공장장은 떠났고 이모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왠지 허탈해하는 기색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모는 우울함을 달래려는 듯 본인의 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청소를 끝낸 후 이모, 좀 주무시죠 하며 방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이모는 침대의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은데 맥주 한 캔만 더 마시면 잘게. 방 안에는 은은한 술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모, 오늘은 일찍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모는 껄끄러운 미소를 짓더니 맥주 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참 어리석지. 가족 있는 사람이랑. 이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후쳤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굉장히 외롭고 지쳐 있다는 것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모에게 필요한 건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모텔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18살이 되었을 무렵이었고 고작 160cm 남짓했던 키와 왜소한 체격 탓에 늘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힘든 청소와 세탁, 잡다한 작업을 반복하며 몸이 단련되었고 정순 이모의 정성 어린 밥상과 규칙적인 식생활 덕분에 어느새 180cm를 훌쩍 넘어설 정도로 자라버렸습니다. 덩치 또한 커져서 몸무게가 100kg에 가까운 거구가 되었죠. 정순 이모는 처음에 나를 아직 어린애로만 보셨습니다. 친구 민수의 어머니면서도 사실상 나에게는 친정 같은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년 정도는 나를 마치 아들뻘 혹은 가족처럼 돌봐야 할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나 또한 모텔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모가 보여주는 따뜻함에 감동하고 감사해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어딘가에 소속되어 보호받고 있다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모는 공장장이라는 남자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미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정순 이모는 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듯했습니다. 처음엔 나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모가 참으로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알기에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가 떠난 뒤 이모는 한동안 침울해하셨고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시는 듯했습니다. 그 무렵 원래부터 이모에게 관심을 보이던 공구점 사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적극적으로 접근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모에게 들은 바로는 이 사람은 40대 후반의 돌싱이고
인근 도시에서 집을 얻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구사라는 가게를 운영하며 공단 일대나 소규모 업체에 공구를 납품하는 일이 주업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잘생긴 편이었고 말솜씨가 좋아 화술이 대단하다라는 평을 듣는 인물이었죠. 사실 그 공구점 사장에게는 예전부터 애인이 있다는 소문이 모텔 주변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목격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다른 여성과 모텔에 와서 대시를 즐기는 모습이 곧잘 보였습니다. 정순 이모는 유부남인 공장장과 사실상 결별한 뒤 마음고생을 크게 하셨습니다. 몸살이 심하게 와서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분을 놓지 못할 만큼 좋아했던 이모의 마음을 보면서 애잔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공구 사장이 나 사실 애인이랑 헤어졌다고 이모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콤했습니다. 이모 역시 예전부터 이 남자가 자신을 좋아해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유부남 공장장과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거절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돌싱이라는 조건을 들고 온 공구사장의 적극적인 구애가 꽤나 흔들어 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이모는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지셨습니다. 어제 공구사장님이랑 식사했는데 의외로 참 자상한 구석이 있더라라며 은근히 웃기도 하셨습니다. 나로서는 왠지 모르게 찜찜했지만 이모가 힘을 낼 수 있다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한 차례 유부남과 얽혀 마음고생을 했는데 설마 또 문제가 생기겠나 싶었죠. 하지만 모텔에서 일하다 보면 다 보이기 마련이었습니다. 공구사장은 가끔 다른 여성과 함께 대시를 했던 전력이 있고 주변에서도 걔 원래 바람기 장난 아니야. 여자를 헌팅하듯 스스럼 없이 대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걸 직접 이모에게 말하자니 근거도 없는 소문 가지고 괜히 이모 가슴만 아프게 할까 싶어 쉽사리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시점부터 나도 정순 이모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체격이 커지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였고 이모가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할 때마다 마음이 괜스레 더 아려왔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터무니없다 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모가 매우 가까운 여성이자 마음으로 의지하고 싶은 존재였거든요. 그렇지만 이모는 나에게 친구 엄마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나를 가족처럼 돌봐온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몰랐고 표현한다고 해도 이모가 받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감정은 점점 커졌지만 오히려 더 숨기려 했었고 주말에 친구 민수가 내려오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공구사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저 필요할 때만 모텔에 와서 정순 이모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 보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다른 일을 핑계대며 며칠씩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모는 내색은 안 하면서도 괜히 표정이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결혼이라는 얘기도 슬쩍 오가고 있다며 싱글벙글하셨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모는 공구사장과 함께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번에는 돌싱이라 괜찮을 것 같다거나 곧 자리 잡히면 식도 올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흘리는 듯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모의 기분이 눈에 띄게 밝아졌으니 나로서도 차마 그 사람 수상합니다라고 말 꺼낼 용기가 안 났습니다. 내 말을 믿어줄지도 의문이었고요. 하지만 이상한 촉이라는 게 있는 법이죠. 공구사장이 예전처럼 다른 여성과 모텔에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계속 귀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가만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몰래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공단 업소나 그가 자주 간다는 식당, 공구 판매를 납품받는 거래처 등을 알아보며 그가 움직이는 일정을 은근히 수소문했습니다. 결국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한 번은 밤늦은 시간에 공구사장이 어떤 여성과 함께 다른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가볍게 스킨십을 하며 농담까지 주고받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 분명했기에 더 이상 소문이나 추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쾅댔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이모에게 말해야 하나? 그런데 증거는 어떻게? 고민이 밀려들었지만 마침 휴대전화가 있어 사진 정도는 찍을 수 있었습니다. 뒤를 따라가서 모텔에 들어서는 장면까지 찍고는
바로 어디론가 숨듯이 빠져나왔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미 이모와 공구사장은 거의 결혼 준비 단계에 돌입한 분위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식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둘이 잘 돼 가는 모양이다라며 축하의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모도 마음을 조금 놓았는지 매일 웃는 얼굴로 장사를 도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걸 깨뜨려야 하나 싶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행복이라는 걸 알고도 모른 척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심각한 얼굴로 정순 이모에게 이모,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모는 내 표정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건지 한적한 사무실 쪽으로 나를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사실 이모가 결혼 얘기까지 꺼내신 그 공구사장 그 사람이 다른 여성과 모텔을 드나드는 걸 봤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속 사진을 이모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공구사장이 낯선 여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모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지면서 시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 찍은 거야? 며칠 전 다른 동네 모텔입니다. 제가 우연히 봤는데 두 사람이 꽤 친밀해 보였어요. 이모는 한숨도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나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 어쩔 줄 몰랐고 이모에게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전한 건 아닐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곧 눈가가 붉어지더니 휴대전화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또 속았네. 그래, 하느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겠지. 예전에 내가 남의 남자를 좋아했던 것에 대한 죗값인가 봐.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모는 곧 울음을 터뜨렸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엉엉 우셨습니다. 나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결국 그날 이모는 공구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추궁했고 거짓말을 하던 그는 결국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관계를 끝내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공구사장과 헤어진 뒤 이모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상실감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자신이 연달아 두 명의 잘못된 남자를 만나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남자 같은 거 다 필요 없어라며 자주 혼잣말을 하셨고 가끔은 술에 취해 퇴근 후 나를 붙잡고 넋두리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텔 손님이 비교적 적은 날이었습니다. 정순 이모는 한껏 술에 취한 상태로 로비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이모, 방에 들어가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이모는 흐느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 너무 바보 같지 않니? 또 한 번 속았어.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걸까? 이모, 그러지 마세요. 이모는 잘못이 없어요. 다만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뿐이에요. 이모는 내 쪽으로 파고들어 울었고 나는 당황했지만 애써 이모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이모가 마음껏 울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모를 꼭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한참 후에야 우리가 이렇게 포옹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듯 살짝 몸을 떼더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이모의 눈물에 젖은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감정이 넘쳐흐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모, 나 사실 이모를 그냥 친구 엄마로만 생각하진 않았어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모는 눈이 크게 떠지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역시 잔뜩 긴장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모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는데 그래도 숨기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모가 힘들 때마다 나도 아프고 이모가 행복하면 나도 기쁘고 그런 감정이 그냥 친근함이라고만 볼 수가 없었어요. 이모는 한동안 말없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에 고개를 젓더니 다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아직 너무 어려. 그리고 나는 내가 친구로 생각하는 민수의 엄마야. 이건 말이 안 돼. 이모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20살을 넘어 이미 어른이었고
키나 체격도 예전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모가 나를 받아들이실 일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결국 그날 밤은 이모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는 텅 빈 로비에 홀로 남아 신난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더 열심히 모텔 일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위급하거나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그녀를 지켜주려 했습니다. 모텔에는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찾아와 소동을 벌이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정순 이모 혼자 해결하시거나 다른 알바생들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장 몸집도 크고 경험도 많았기 때문에 거친 손님이 오면 서슴없이 앞을 막아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모가 그러지 마, 괜히 다칠까 걱정되라며 말리기도 했지만 내가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나가고 별다른 사고 없이 손님들을 잘 달래거나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새 이모의 눈길에는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어린아이로 보지 않는 느낌이 들었죠. 이모 스스로도 여장부처럼 호탕하게 살고 싶어 하시면서도 마음 한편에 외로움과 불안을 깊이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상처를 입은 끝에 이젠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곁에서 묵묵히 돕고 때로는 과감히 나서서 보호해주니 이모도 다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일이 비교적 일찍 끝나서 둘이 맥주를 한두 캔씩 나눠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취기가 올랐는지 나를 가만히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너 진짜 많이 컸네. 처음 여기 왔을 땐 키도 작고 말랐었는데 이젠 어찌 보면 무섭게 덩치가 커졌어. 네, 다 이모 덕분이에요. 제대로 밥 먹고 하루 종일 몸쓰면서 일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이모는 흐릿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더니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넌 이제 분명 성인이야. 근데 내가 그래도 민수 엄마인데 이런 감정 갖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해.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모가 내 마음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숨이 가빠졌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저 이제 아기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책임은 저도 함께 질 겁니다. 이모는 입술을 꽉 깨물다가 내 손등 위에 슬며시 자기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힐 만큼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방에 들어가서도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나 역시 첫 경험에 가까운 서툰 행동이었고 이모도 여러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듯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눈 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모는 내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내가 미쳤지 정말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가 몸을 일으켜 세워 나와의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직 한창 젊고 민수에게 뭐라고 말해. 내가 어떻게 머리가 복잡하다. 나는 그저 이모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이모, 당장은 아무것도 정하지 말아요. 저도 혼란스럽긴 해요. 그런데 어차피 이미 마음을 나눴잖아요. 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며 물기가 맺힌 눈으로 고맙다고만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정순 이모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뒤로 일상이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모텔이라는 곳은 원래부터 밤낮 없이 손님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운영을 책임지는 이모와 함께 지내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24시간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청소, 세탁, 간단한 보수, 보안까지 혼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이미 몸에 익은 일들이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모텔 일을 해오면서 이제는 나보다 경력이 짧은 단기 알바생들을 지도하거나 취객을 상대해야 할 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모에게도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키는 180cm를 훌쩍 넘었고 몸집 또한 예전에 비해 훨씬 커져서 누가 봐도 덩치 큰 청년이라는 말이 어울렸죠.
그런데 이 모든 일상의 뒤편에는 정순 이모와 나 사이에만 통하는 또 다른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구사장과의 결혼 준비까지 갔다가 심하게 배신당한 뒤 이모는 큰 상처를 입으셨고 그 시점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곁에서 이모를 보호하고 돌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더는 감추기 어렵게 되었고 결국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모에게는 대학을 다니던 아들, 즉 내 친구 민수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군 입대를 한 상태여서 당분간은 집에 올 일이 드물었습니다. 이모가 날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민수가 당분간 없는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민수가 이전처럼 매주 주말마다 모텔로 돌아왔다면 이모와 내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모는 늘 경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함께 쉬고 있다가 이모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알면 안 돼. 아직 군대에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혹시라도 휴가 나와서 눈치채면 난 정말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다. 알아요, 이모. 저도 알면서도 그래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글쎄, 민수가 전역할 때까진 어찌어찌 숨기겠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어색한 티 내지 말고 평소처럼 지내자. 나 역시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민수는 내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였고 지금도 가끔 전화나 편지를 통해 근황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모의 말대로 일단은 묻어두는 게 최선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늘 바쁜 모텔 일이 우리를 휘감았습니다. 손님들이 투숙하고 나가면 바로 방 청소를 해야 하고 세탁실에서는 시트와 수건이 산더미처럼 쌓이곤 했습니다. 저녁부터는 술 취한 손님이나 주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몰려들어 카운터가 한바탕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새 자정이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새벽이 가까워오면 손님이 거의 없거나 한가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알바생에게 카운터 업무를 잠시 맡기거나 아예 1층 로비에 자율 체크인을 두고 한두 시간 정도 자리를 비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이모와 나는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원하는 시간을 공유하는 데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이모가 조용히 내 옷깃을 잡아당겨 잠깐 내 방으로 들어와 하고 속삭이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방문을 닫고 나면 세상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대화와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게 됩니다. 이모는 나이의 흔적을 완전히 감출 순 없었지만 누구보다 육감적인 몸매를 갖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젊었을 때부터 겪어온 여러 연애 경험과 원래부터 호탕한 성격 덕분에 나를 이끄는 방식이 매우 능숙했습니다. 나는 사실상 초짜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모는 부끄러워하기보다 이것저것 해보자며 오히려 대담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너 이런 건 처음이니? 그래, 뭐든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봐도 돼. 이모,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응, 좋아. 불편하면 바로 말해. 난 뭐든 괜찮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밤이 될 때마다 조금씩 더 과감해졌습니다. 내가 과한 요구를 해도 이모는 대부분 받아주었습니다. 다만 서로 상처를 주거나 무리한 시도는 지양했지만요. 나는 이모에게서 말로만 들었던 다양한 성인의 세계를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느끼는 즐거움을 솔직히 표현했고 그럴 때면 방 안에 들리는 숨소리와 작은 신음이 온 모텔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낮이 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모는 나를 업무상 파트너 혹은 직원처럼 대했고 나는 그런 태도에 안심하면서도 동시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때론 청소 중에 마주쳤을 때 눈이 살짝 마주치면 어젯밤의 뜨거운 순간이 떠올라 괜히 목이 말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모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알았지? 약속. 나도 그녀의 의지를 잘 알기에 씁쓸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리고 모텔을 오가는 숱한 손님들 가운데 누군가가 눈치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지만 다행히 둘 다 일하면서는 철저하게 프로답게 행동했습니다.
민수가 군에 간 덕분에 이모의 방에는 남아도는 여유가 생겼고 나는 언제든 들락거리며 그녀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민수가 집에 자주 왔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모도 여러 번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민수가 여기 있었으면 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절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 왜 미안하실 게 있어요? 전 그냥 이모가 행복하시면 좋을 뿐이에요. 이모는 내 말을 듣고도 복잡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들 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상황이 죄책감으로 다가올 테니까요. 하지만 밤이 찾아오면 그 죄책감은 어느새 잊힌 듯 이모는 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달아오를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아침마다 혹시 누군가 우리 방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않을까 조심했지만 다행히 모텔이라는 장소 특성상 주변을 오가는 이들도 자기 일에 바빠서 남의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순 이모는 본래부터 사람들을 호탕하게 대했고 내가 이 모텔에 사는 것도 모두들 알고 있으니 함께 방에 있었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흐르자 이모와 나 사이에는 단순한 육체적 열정 이상의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모가 아프거나 피곤해 보이면 마음이 불안해졌고 이모는 내게 맛있는 걸 해주면서 요즘 살 빠지는 거 아니냐며 챙기곤 했습니다. 사실 순수한 연애 감정과는 또 다른 말로 설명하기 힘든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청소와 보수 작업을 마치고 둘 다 녹초가 되어 이모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모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있잖아, 너는 이 일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해? 어떤 일이요? 모텔에서 일하는 거요. 아니면 우리 사이 둘 다. 사실 난 내가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해. 여기가 너에게 영원한 집이 되면 그건 그것대로 또 불행할 것 같고 나는 이모의 손을 잡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있는 한 전 여기가 좋아요. 아직 구체적인 미래 계획은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모는 내 손을 잠시 꼭 쥐었다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우리는 다시금 서로의 숨소리를 나누며 몸을 섞었습니다. 이번에는 피곤했던 탓에 전보다 달아오른 열기가 조금 잦았지만 그만큼 더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모가 작게 신음소리를 내며 내 등 위를 감쌀 때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듯한 편안함이 들었습니다. 새벽쯤 밖에서 새들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때쯤 이모는 나지막이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너 요즘 나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나도 그래. 이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대로 언제까지 지낼 수 있을까?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민수의 저녁까지는 시간이 남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모텔이라는 곳에서 친구, 엄마와 내가 연인 관계로 계속 함께 살아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장은 이모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모텔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더 큰 청소나 시설 보수 작업도 내가 주도적으로 맡았고 취객이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타나면 곧장 나가서 제압했습니다. 몇 번은 과격하게 시비를 건 사람을 로비에서 쫓아내느라 옷이 찢어지기도 했지만 이모가 뒤에서 괜찮아, 다치지는 않았어 라며 걱정해주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기운이 났습니다.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만취 손님이 늦은 밤에 와서 함부로 욕설을 퍼붓고 카운터를 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나는 서둘러 달려가서 그를 말렸고 간신히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님이 내 팔을 세게 잡아 비틀어 상처가 약간 났습니다. 이모는 그 사실을 알고 잔뜩 화를 내며 왜 그런 놈한테 당하고 있어? 하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서 얼른 피를 닦고 나왔는데 이모는 굳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조용히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또 이러다 내가 크게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나 때문에, 이모 때문에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리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이모는 내 상처를 살펴보면서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말 못할 미안함과
동시에 나에 대한 애정이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카운터에 아무도 없을 때 잠시 이모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에 나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우리만의 비밀이 더욱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언제나 그렇듯 일이 한 차례 잦아든 후 이모는 조용히 2층 숙소 계단 쪽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상처를 입은 팔이 조금 욱신거렸지만 이모의 부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모는 문을 잠그고 나서 내 팔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살짝 붕대를 감아 주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쳤으니까 나한테 맡겨. 이모는 상처난 팔이 힘들까봐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리드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갈 때가 많았지만 그날은 오히려 이모가 차분히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면서도 한층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약간의 통증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다른 감각이 곧 자극을 받았고 방 안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행위 자체가 요란하거나 과격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숨죽여가며 작은 신음을 억누르는 그 긴장감이 오히려 더 짜릿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모가 과감하게 귓가에 속삭일 때면 나는 흥분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지쳐서 숨을 고르며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역시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잔잔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아직 50은 안 됐다지만 체력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모르겠다. 그럼요. 아직 멀었어요. 이모, 충분히 젊어 보이십니다. 이모는 그 말에 키득거리더니 슬며시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군 입대 전까지 약 2년가량 정순 이모와 특별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정신없이 바쁜 모텔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밤이 되면 이모는 내게 미소를 건네며 누가 보면 어쩌니? 하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이모 방이나 때로는 일부러 비워둔 객실에 함께 들어가 휴식을 취했지요.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이모는 능숙하게 너 오늘 피곤해 보인다. 이리 와서 좀 쉬어 하고 나를 토닥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2해가 지나갔고 나는 더 이상 군대를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래, 때가 됐으니 가야지 하며 담담히 받아들였겠지만 이모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인지 내 상황을 놓고 이모는 점점 복잡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모는 내가 입대하는 시점에 맞추어 관계를 정리하자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너 입대하면 우리 이제 끝내자. 더 이상은 안 돼. 왜요, 이모? 제가 군대 가도 휴가 나오면 잠깐씩 볼 수 있고. 안 돼. 민수도 곧 복귀할 거고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내가 너를 기다린다는 것도 말이 안 돼. 그리고 이젠 내가 이 관계 유지할 자신이 없어. 이모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에게 면목이 없고 다시 누군가를 속이는 입장에 서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사실 내 마음속에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불안이 늘 있었기에 이모의 선택을 더욱 붙잡기도 어려웠습니다. 나는 군대에 들어가서도 틈만 나면 이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가끔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봤고 시간이 될 때마다 편지를 붙여 보냈습니다. 처음 한두 번쯤은 이모가 간단하게 잘 지내니? 몸 건강히 복무해 정도의 답장을 주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답장이 끊겼습니다. 휴가를 나와도 이모가 살고 있던 모텔로 돌아가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괜히 가서 마주쳤다가 서로 마음만 불편해질 것 같았고 이모가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번 민수를 만났는데 민수는 엄마가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텔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거라고 하더라 라고 툭 던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텔을 정리한다니 그 말은 곧 이모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터전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었지만 이모가 정말로 나와의 인연을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군 복무 중일 때 결국 정순 이모는 모텔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어땠는지는 민수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는 군 생활을 하며 이모와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채 지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모가 나를
완전히 지우고 싶어 하는 건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득문득 그 시절 모텔에서 함께 지냈던 추억, 그리고 이모가 보여주었던 따뜻함이 그리워졌습니다. 동시에 그 따뜻함을 내 손으로 붙잡지 못한 죄책감에 가슴이 저려오기도 했습니다. 제대를 마치고 나니 민수가 내가 남겨놓았던 짐과 함께 한 통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호텔식 가운이나 작업복, 그리고 개인 소지품 몇 가지가 들어있는 박스 속에 봉투 하나가 있었죠. 이거 엄마가 전화래. 내가 모텔에 두고 간 물건들도 같이 보냈어. 고맙다. 민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잘 지내라며 돌아갔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꽤 두툼한 통장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손편지에는 이모가 한동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글씨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대략적인 요지는 이랬습니다. 이젠 너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민수한테도 볼 면목이 없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할지 나도 자신이 없다.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면 나도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니 그냥 날 잊어주면 좋겠다. 그 대신 내가 그동안 모텔에서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통장에 넣어두었으니 이 돈으로 전세를 구하든 작은 장사를 해보든 내 삶을 새로 시작하길 바란다.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발 찾아오진 말아다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결국 이모가 나를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떠나보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이모가 나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으려 애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게 너무나 아프고 애달팠습니다. 편지를 마지막까지 읽어 내려가다 어느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나는 끝내 흐느끼듯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모는 나를 완전히 놓아주고 본인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었고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점차 들었습니다. 그 편지에 적힌 제발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구절이 내 마음을 번번이 아프게 해집었지만 그토록 마음을 다해 부탁했으니 나는 더 이상 이모를 자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끔씩 밤이 깊어 혼자 있을 때면 그 모텔에서 이모와 함께 보냈던 4년여의 세월이 아른거립니다. 그 시절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방황하는 청년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모가 있었기에 나도 기댈 곳을 찾았고 인생의 작은 행복과 보살핌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내게 이모와의 일은 과거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지우거나 잊지는 못하겠지만 더 이상 집착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모를 떠올리면 그 시절 느꼈던 달콤함과 동시에 죄책감, 그리고 왠지 모를 아련함이 함께 밀려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던 기억을 나는 오래도록 간직하려 합니다. 이모의 마지막 편지는 내게 많은 것을 남겨주었고 지금 내가 조금이나마 제대로 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그 모든 건 결국 이모가 심어준 작은 씨앗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